도대체 뭐냐? 일본 국익하고 관계없이 이 돈이 나간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게 앞으로 얼마나 트러블을 일으킬지 알 수 없는 거죠. 포브스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한국이 6위, 일본이 8위를 기록했더라고요. 일본의 제품은 경쟁이 없는 거예요. 삼성한테 밀리면은 뭐 남는 게 이제 도요타 자동차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입니다. 마스카 프로젝트를 앞세워서 미국의 필요를 또 채우고 한국 역시 조선 원전 분야에서 이 미국과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이 한미 정상회담을 본 일본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일본은 무려 8차례나 사전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얻었는데 일본의 반응은 어떤가요? 최근에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15%라고 딱 공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15%로 고정화됐는데 결국 여러 가지 그 글들을 보면은 우려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본 내부에서. 일본 내부에서. 뭐가 제일 우려되냐니까 5,500억 달러 이걸 이제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맞아요. 네. 이 돈을 보면요. 어디에 투자할 건가를 누가 정하느냐? 트럼프가 정해요. 그리고 네. 대통령에게 이제 추천하는 그 투자위원들 있잖아요. 그죠? 네. 대통령이 이제 결정하기 전에 투자위원들이 뭔가 제언도 하고 조언도 하고 하겠죠. 그 투자위원을 선정하는 게 누가 하냐니까 미국의 상무장관이 추천하는 거예요. 그 상무장관이 추천해가지고 투자위원들이 트럼프한테 뭔가 제안할 거 아니에요. 그럼 트럼프가 지정하면은 거기다가 일본은 너 돈 가지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일본은 아무런 그게 일본 국익하고 관계없이 이 돈이 나간다 이 얘기예요.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심각한 문제죠. 그 다음에 문제는 또 뭐냐. 그래서 일본은 현금을 막 준다기보다는 융자를 해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융자 보정해 주는 거하고 일본 정부가 뭐 이런 맥락인데 미국은 그냥 현금을 그냥 갖다 쓰는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갭을 어떻게 또 이게 나중에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트러블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일본 정부가 우리하고 얘기가 다르잖아. 그래서 투자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관세 바로 올린다는 거예요. 다시 25% 돌아갈 거고 뭐.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난번에 아베하고 일기 트럼프 대통령 때 아베가 트럼프 그때 요구하면 뭐 옥수수 뭐 엄청나게 사준다 그랬고 네. 뭐 요구하면 뭐 해주겠다 다 해놓고 하나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뭐랬는지 아베는 아주 유능한 정치가 했다. 비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한테 했던 거 하나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2기 되면서 일본에 대해서 불신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다시 말만 하고 안 지키면 바로 그 관세 바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체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꼼짝 말아요. 이 투자처가 일본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거기에 투자해서 거기에 고용은 미국인들 뭐 고용하고 이런 맥락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거예요. 기업에 일본 기업이라는 명시가 없어. 그러면 미국 기업에도 돈을 투자하라 그러면 투자해야 된다 얘기해요. 이 부분도. 그러면 그 돈이 이게 도대체 뭐냐?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 아니냐? 그 회사에. 뭐 그런 얘기도 투자한 만큼 그 배당을 받는 거 뭐 이런 식이면 그 주식 투자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러네요, 진짜. 그렇게 이제 스톡 같은 개념이냐? 뭐 이런 식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배당금은 나중에 뭐 지금 일본이 미국이 이익을 뭐 90% 가져간다 이 얘기가 아직도 명확지가 않아요. 90% 가져갔는데 뭘 그렇게 가져가는지 내가 그걸 읽어도 나도 이해도 안 가고요. 일본에서도 저게 도대체 저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다. 그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생각하고 미국의 생각,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하고 이게 명확지가 않은 거예요. 표를 보면은 뭐 서로 생각이 많이 달라요. 자, 이게 앞으로 얼마나 트러블을 일으킬지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바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자,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3,500억 달러잖아. 그죠? 일본은 5,500억 달러인데. 근데 우리는 어쨌든 1,500달러는 명확해요. 조선업이잖아요. 맞아요. 네. 필리 조선소에 거기에 투자하는 거라든가 미국의 조선소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그걸 그레이드업 시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1,500달러로 딱 고정시켜 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 조선소, 우리 조선업이 거기 다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한 거예요. 거기에서 뭐 이익금을 이제 어떻게 나누냐. 이게 뭐
일본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90%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게 또 우리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거기에 우리 기업하고 같이 합작하는 거잖아요. 미국 기업하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기업이 우리는 뭔가 아까 말했지 일본은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거였지만 우리는 우리가 결정한 거잖아요. 네. 조선소라는 게. 조선업이라는 거. 자, 그래서 3,500억 달러 중에서 거의 40% 이상을 우리가 이미 고정시키고 그건 우리한테도 바람직한 쓰임새란 말이에요. 그럼 2천억 달러가 남았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하고 같은 맥락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본은 5,500달러가 그렇고 우리는 2천억 달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일단 1,500달러만큼은 확고하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결정했고 그리고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서로가 이제 이익이 맞아떨어진 거죠. 이해관계 맞아떨어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은 훨씬 더 일본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유리하다. 투자 액수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일본보다 협상을 잘했다. 그래서 일본 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요. 한국이 일본보다 100배 잘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서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 일본은 도대체 뭐냐? 뭐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글들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은 조선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한국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한국은 이번 관세 협상을 하면서 우리는 카드가 있었어요. 일본은 카드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 게 뭐냐면은 쌀 수입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 옥수수 사게 됐어요. 쌀 수입은 어떻게 해서 일본에서 그게 무마가 됐냐면은 미니멈 액세스라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일본이 쌀을 한 710만 톤, 705만 톤 이 정도 1년에 생산하는데 70만 톤 정도는 관세 없이 수입을 해야 돼요. 그게 옛날에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결정된 거였어요. 80년대 중반이었죠, 그때가. 그래서 이제 그 70만 톤 내에서 그동안 미국 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이번엔 75%를 그 미국 쌀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70만 톤에 75% 정도면은 50만 톤, 60만 톤 가까이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이제 미국 쌀을 사주겠다. 그걸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 거죠. 그러면 결국 일본 입장에서는 농가에는 아무런 그 피해가 없어요. 어차피 그 부분은 다른 나라에서 사들어오더라도 사들여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수입을 해야 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 강제적으로 70만 톤은 사들여 와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범위 내에서 다른 나라 수입을 멈추고 미국 쌀을 거기 대부분 다 채우는 거. 이렇게 해서 그건 무마됐고 그 다음에 뭐 옥수수 엄청나게 사들여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농산물을 이제 사들여오는 부분을 카드로 이제 제시했는 그거 하고 이제 5,500억 달러 투자하는 거. 뭐 이렇게 됐는데 한국은 농산물 그렇게 뭐 나는 오픈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결국은 카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조선업 그 1,500달러 그거 뭐 하나오션인가 뭐 기업에서 엄청 준비를 잘했대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뭐 미리 뭐 정부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미리 준비하자고 뭐 했겠죠. 당연히. 이미 예견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해가지고 그거 삶았는데 완전히 이제 흡족하게 한 거죠. 미국을. 그리고 미국은 그만큼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중국과의 그 패권 전쟁이 있어가지고 해군력은 압도적으로 지금까지는 장이었지만 중국 해군 함정은 1년에 뭐 몇백 척을 만드는데 미국은 한 척, 두 척밖에 못 만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지금은 아직 당장은 미국이 아직은 해군이 압도적이지만 이게 10년만 지나면 완전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해군 입장에서는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한국이 제일 잘 만드는 거예요. 중국이 제일 잘 만들지만 한국이 2등인데 근데 미국이 1등인 중국한테 군함을 만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동맹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을 이제 순시를 해봤는데 일본은 많이 처지는 거예요. 한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국하고 이제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강직한 카드가 하나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걸 합작하면서 지금 필리조선소에서 지금까지 생산하던 10배 생산을 하겠다. 뭐 그렇게 하니까 뭐 그것은 엄청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 지역에서 하면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 이제 뭐 먹고 살게 됐다 하고 막 다 쓰러져 가던 이제 조선소 그 주변 지역들이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고잖아요. 뭐 완전히 얼굴 살잖아.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카드를 제시하면서 협상을 했기 때문에 뭐 압도적으로 가진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애플이 오랫동안 독점 공급을 맡겨온 소니 대신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이 차세대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애플이 굳이 새로 이 삼성전자를 택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 뭐 그게 화소가 엄청나다 그러던데요. 삼성이 네. 움직이는 영상을 찍을 때 움직임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물체를 찍으면은 화상이 좀 휜다 그러는데 근데 삼성이 그걸 휘지 않는 어떤 그 기술을 개발했다 그러대요. 나도 동영상 같은 거 보니까. 그래서 뭐 그 부분이 이제 결국은 훨씬 더 좋은 화소도 5억 화소인가 뭐까지 뭐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가 좋은 거예요. 굉장히. 아이폰 입장에서도 사실상 그 갤럭시한테 지금까지는 앞서왔지만 카메라가 옛날에 좋았잖아요. 아이폰도. 근데 지금은 이제 삼성 거를 그대로 쓰는 갤럭시 쪽이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밀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낀 거. 그래서 지금 한국이 삼성이 그 화소, 그 다음에 동영상을 밀림 없이 휘어짐 없이 찍는 기술을 개발했다. 뭐 그런 얘기, 그게 아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제 일부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뭐 전액은 아니고. 다는 아니고. 다는 아니고. 좀 대체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반응이 좋고 뭐 그게 훨씬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점차 늘려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소니는 정말 이제 끝나는 거죠. 지금까지 일본 전기 산업들이 다 그랬듯이 소니도 이제 그동안 소니 센서 하나는 최고로 이제 유지해 왔잖아요. 그죠? 그동안. 근데 센서마저도 이제 삼성한테 밀리면은 일본 뭐 남는 게 이제 도요타 자동차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뭐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또 비슷한 또 이슈긴 한데 히타치가 최근 백색 가전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면서 시장에서 사실상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합니다. 히타치는 한때 일본 가전 산업의 상징이자 메이드 인 재팬 품질을 대표하는 브랜드였는데 일본 가전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기업이 이렇게까지 쇠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디지털화에 실패한 거예요. 기기 디지털화에. 네. 일본은 반도체도 그렇고 이 전기전자 이것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이거 자체가 디지털화로 가면서 거기에 반도체를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일본이 반도체도 살고 이 가전제품도 살고 했을 텐데 이 디지털화에 뒤처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망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니까 다 이게 수직통합형이에요. 수직통합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처음에 설계부터 제품 뭘 만들까 결정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품 조달하고 그걸 제조하고 뭐 모든 판매까지 전부 다 한 회사 내에서 다 하는 걸 수직통합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통했는데 전 세계가 수평 분업형으로 완전히 발전해 나가면서 이거하고 대결이 안 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센서 같은 것들도 디지털 기계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표준화돼 가지고 표준화되면 어때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잖아요. 코스트가 팍 떨어져요. 거기에 일본의 제품들이 다 코스트에서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수직 통합형을 한다는 거는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량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가격이 이게 규모의 경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수평, 분업형은 다 규모의 경제를 인해 가지고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일본 가전제품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싹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히다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는 사업들이 어떤 거냐 하니까 인프라에 이제 IT를 접속해 가지고 뭘 하는 사업. 이거는 계속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IT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다 계속 뭔가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웨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히다치가. 네. 거기에 비해서 TV라든가 그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은 꼭 그런 거 아니잖아. 이건 단품이잖아. IT하고 연결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 부가가치성이 자기들이 주 업종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별로 높지가 않다고 보는. 근데 내가 볼 때는 쫓겨나가면서 좀 쪽팔리니까 핑계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약간 철수하면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옛날에 과거에는 왜 그렇게 엄청나게 번성했을 때는 왜 번성했냐? 그리고 그렇게 장사가 잘 되면 그걸 왜 퇴출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게 뭐
국제사회에 나가면은 TV 같은 경우는 삼성, LG한테 완벽하게 밀리고 세탁기, 냉장고도 보면요. 거의 중국한테 다 밀려요. 중국이 엄청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세탁기, 냉장고는 TV하고 좀 다르잖아요. TV는 화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거는 고퀄리티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삼성과 LG가 잘하는데 그건 못 따라오지만 냉장고, 세탁기 정도는 그건 뭐 어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나게 뭐 1, 2위는 중국이 다 쓸더라고. 근데 뭐 삼성도 보니까 삼성, LG도 많이 팔겠지만 3위, 4위, 뭐 5위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국제사회 나가면은 일본의 이 가전제품은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TV는 지난번에 내가 얘기하면 한 적이 있는데 그때 2019년도에 내가 한번 돌아봤을 때 여전히 LCD를 쓰더라고요. TV. 그러니까 침침해요. 나는 이게 중고품 파는 줄 알았다니까 처음에.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일본이 삼성이 싫어가지고 삼성이 아무리 좋아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장사가 안 되니까 아예 TV를 거기 배치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일본 TV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LCD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게 최선인가 보다. 소니니까 히다치가 만든 거니까 뭐 파나소닉이 만든 거니까 뭐 이렇게 샀는데 언제부턴가 삼성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삼성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삼성의 TV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딱 사서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야, 이 가격이 이 정도 좋은데 왜 그동안 내가 소니 뭐 히다치니 그 일본 국산품이라고 일본 제품만 썼나 이런 제품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TV는 뭐 거의 이제 일본에서 접는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은 뭐 TV 사업을 하더라도 TV의 이 디스플레이를 지금까지 일본이 하던 LCD는 이제 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나 LG로부터 사서 거기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뭐 껍데기만 파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그렇게 지금 돼가고 있고. 상황이 그런 거예요. 일본이 가전제품에서 그렇게 찬란했던 시기가 다 지나고 이제는 하나 둘 퇴출하면서 히다치까지도 이제 퇴출되면은 일본의 가전제품은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 세계는 중국 제품이나 한국 제품이 이제 석권하는 거예요. 보니까 히타치 인수 전에 삼성전자가 또 유럽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포브스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한국이 6위, 일본이 8위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이번 인수가 선사된다면 이런 흐름이 이어져서 양국의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한일 역전을 줄기차게 외치잖아요. 한국의 혁신 지수 같은 거는 일본을 압도합니다.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일본은 왜 혁신이 안 되느냐. 첫째, 장인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인 정신은 혁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개선이 일본에서 가이젠이라는 가이젠. 요거는 하도 유명해서 옥스퍼드 사전에 가이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도 많이 쓰니까 이 가이젠이라는 게 일본의 모노즈쿠리 제품 만드는 데 있어서 정신이었다고 보면 돼요. 장인 정신. 장인 정신은 하나의 물건을 오랫동안 계속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걸 그게 장인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디지털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이 나올 수 없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계속했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수직 통합형을 왜 그렇게 고집했느냐 일본이. 우리가 제일 기술력이 제일 뛰어나다. 그 자만심인 거죠. 그걸 이제 외부에서 수입해 들어오다 보면은 뭐 불량품도 생길 수도 있고 납기 제대로 안 지켜질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겠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가 만드는 게 최고다. 그 우리 내부에서 만들어. 반도체도 그랬고 이 가전제품도 그렇고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지금 래피더스는 IMAX라든가 뭐 저기 IBM이라든가 뭐 전부 다 국제적인 어떤 유명한 반도체 관련 회사들하고 조인트 해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게 철저한 그 반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국 우선주의. 지금 근데 이 기술들은 자국 우선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정치적인 구호는 재팬 퍼스트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나는 미국이 트럼프 아메리카 퍼스트 저것도 썩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봐요. 저게 미국이 그렇게 썩 좋은 걸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일본의 재팬 퍼스트 여기에 막 여론이 몰리고 하는 거 이것도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봐요. 자,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K 붙어서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잖아요. 모든 게 K 붙어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글로벌리제이션이에요. 전 세계를
상대로 뭔가를 해나가는 오픈 마인드 되는 거라고요. 이 추출하려면 뭐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